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눈부신 네온사인, 완벽한 스마트시티, AI가 움직이는 거리, 최첨단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 이것이 미래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외치고 유명 유튜버들은 이 장면을 찍어 올립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낮에는 북적이던 거리, 밤이 되자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돌아가던 상점은 문을 닫았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시설들은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조작된 활기, 연출된 도시. 한 유튜버가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튜브에서 영상이 사라집니다. 검색되지 않고 조회수가 갑자기 멈추고 댓글엔 누군가가 복사한 듯한 반박들만 넘쳐납니다. 중국을 모욕하지 마라. 서구 언론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마라. 그제야 깨닫습니다. 중국이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대국이라 불리기 위해 조작된 하나의 거대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크 스펜서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났고 20대 후반부터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전하는 게 제 일이죠.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꽤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중국 정부 공식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죠. 보낸 사람은 중국의 관광청 관계자였는데 저를 베이징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라고 했죠.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추가로 콘텐츠 제작 비용도 지급한다고 했어요. 제 채널이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으니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와 협력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솔직히 조금 고민됐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신비로운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의 검열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랐고 오히려 서구 언론이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거대한 경제 규모와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직접 가서 보면 오히려 오해가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제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회라고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어요.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받았고 출국 전부터 중국 측 관계자가 저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에 저도 점점 기대감이 커졌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활주로에는 최신형 전기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공항 내부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최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죠. 저를 마중 나온 관계자는 넥타이를 단정히 맨 채 미소를 지었어요. 제이크님, 환영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죠. 공항에서 나와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넋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화려했고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곳곳에 LED 패널이 빛나고 자동차들은 대부분 전기차였어요. AI가 안내하는 스마트 빌딩과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카페까지. 저는 감탄하며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곳이 바로 미래입니다. 가이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에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는 중국이 아닙니다. 서구 언론이 말하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다. 서구 언론이 우리를 속인 거였네. 이제 진짜 강대국은 중국이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죠. 저는 흥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중국 측 담당자는 한껏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내했어요. 오늘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거대한 AI 스마트 시티를 방문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신호등은 필요 없어 보였어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이건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 아닌가요? 저는 놀라서 묻자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중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곳곳에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고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중국의 미래 도시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들은 더 뜨겁게 반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촬영했던 거리와 상점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혼자 슬쩍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번화했던 거리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카페는 문을 닫았고 스마트 스크린이 있던 대형 광고판도 꺼져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더 이상한 점은 가게 주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친절하게 인터뷰까지 해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취를 감춘 듯 보였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점도 자유롭게 쉬는 날을 선택하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었지만 찜찜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구독자가 보낸 DM이 떠올랐어요. 제이크, 내가 촬영한 그 거리, 이상해. 내가 어제 방문했는데 문 닫은 가게들이 많더라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다시 촬영지를 찾았어요. 그곳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보였어요.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고 낮 동안 화려하게 보였던 스마트 시스템들은 멈춰 있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영상을 확인했어요. 낮 동안 촬영한 영상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대에만 움직였고 스마트 시스템들도 시간대별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상인을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는 저를 본 순간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밤새 뒤척였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놀라움이 점점 불안감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스마트 시스템들은 첨단 기술의 극치를 보여줬죠. 하지만 낮에는 화려하게 빛나던 도시가 밤이면 유령 도시처럼 변했어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상점들이 닫히고 모든 것이 꺼져 있었어요. 마치 무대 세트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작동하는 듯 했죠.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 밤에 찍은 장면도 함께 편집했죠. 편집이 끝난 후 저는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중국의 미래 도시는 진짜일까? 영상에서는 낮과 밤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낮에는 마치 완벽한 도시 같았던 이곳이 밤이 되면 사람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30분도 되지 않아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이크,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 영상 계속 놔두면 위험한 거 아니야?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길 바랐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의 조회수가 갑자기 멈췄어요. 보통 이 시간대라면 몇만 명은 더 들어와야 했는데 10분 동안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내 영상 봤어? 그런데 친구는 제 채널에 그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둘러 제 채널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여전히 올라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반중국 유튜버들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댓글창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구 언론의 조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유튜버다. 중국을 헐뜯지 마라.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나. 하나같이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됐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황급히 추가 영상을 찍었어요. 내 영상이 유튜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 이걸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려는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이 콘텐츠는 정책 위반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라고. 내 영상이 유튜브에서 검열당하고 있다고. 이제 확실해졌어요. 중국은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있었어요. 반중국적인 목소리는 차단하고 친중국적인 내용만 퍼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겐 위험 요소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여행 유튜버예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중국의 디지털 검열과 직접 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제이크 씨, 당신의 콘텐츠가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이었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방에 틀어박혀 생각했어요. 내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 그러다 문득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 여행은 난 별로였어. 아시아로 여행 간다면 한국을 가. 한국이 훨씬 좋아. 저는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K-팝이나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한국, 중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일까요? 규모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니. 당연히 중국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혹시 몰라 검색창에 한국과 중국 차이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경제 관련 글이었죠.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이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차이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언론사들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죠.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 비판을 한 기자나 블로거가 실종되거나 구속된다는 뉴스가 많았어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중국과 한국은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반정부적인 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무조건 차단했지만 한국에서는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 방영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어떤 영상들이 나올까요? VPN으로 검색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처럼 인위적인 홍보 영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콘텐츠들이 넘쳐났죠. K-드라마 리뷰, K-팝 반응 영상, 한국 여행 브이로그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온 후 찍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국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중국은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반중 영상은 알고리즘에서 사라지게 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소비했고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검색했을 때 긍정적인 영상도 나오고 부정적인 영상도 나왔어요. 중국처럼 찬양 영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 경험한 불편한 점, 한국 사회의 단점, 정치적 문제를 다룬 영상들도 검색 결과에 정상적으로 뜨고 있었어요. 중국이 진정으로 강대국이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조작해야 할까요? 반대로 한국이 별다른 홍보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순간 저는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진짜 강대국이라는 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선전을 해야 하지만 신뢰가 있는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본 것 중 어느 나라가 후자에 가까운가?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금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도시, 첨단 기술, 돈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한국은 자국을 홍보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를 자주 비판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신뢰했고 한국의 문화와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죠. 중국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닌 국가가 자국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한국의 기업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성장 과정이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직접 경쟁하며 신뢰를 얻었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확보해줬죠. 화웨이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서구 시장에 침투하려 했고 결국 미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왔어요. 반면 삼성은 그런 정치적인 개입 없이 애플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싸구려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반면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높은 품질과 신뢰성 덕분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었죠. 저는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채널은 원래 여행 콘텐츠 위주였지만 이번엔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제 영상을 놔둘 리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제 영상이 검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영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처음에는 감탄했던 순간들, 이후 점점 이상함을 느낀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깨달았던 순간까지 담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이 보여준 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출된 것이었고 저는 그 무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 편집이 끝나고 나니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 중국은 제 영상을 또다시 검열할 것이고 채널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한참을 고민한 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제이크, 너 정말 용감하구나. 중국이 이렇게까지 조작을 한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가짜다. 서구 언론의 거짓 선전을 믿는구나. 중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런 영상이 퍼지면 안 된다. 유튜브는 당장 삭제해야 한다. 놀라운 건 이런 댓글들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 영상을 검색해봤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몇 시간 후에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추천 영상에서도 사라졌어요. 그제야 확신했어요.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지워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순간 한국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기업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 차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필사적으로 자국을 홍보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불신을 받고 있죠. 결국 차이는 진실성이었어요. 중국은 조작을 통해 자신을 강대국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거짓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엔 중국의 조작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왜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필사적인지 깨닫게 된 이상 반대로 한국이 어떻게 포장 없이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지도 다뤄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중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감탄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이 연출된 쇼였음을 깨달은 과정까지 솔직하게 담았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열당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덧붙였어요. 한국이 별다른 선전 없이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론 자유와 기업의 신뢰도가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비교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제 영상은 검색 결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욱 빠르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댓글에는 제 영상을 저장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군가는 트위터에서 공유하고 누군가는 블로그에 글을 쓰며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인인데 제이크 씨가 말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중국의 조작 방식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반응이 너무 신기했어요. 중국 영상에서 봤던 댓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중국에서는 조직적으로 복사한 듯한 댓글들이 달렸지만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적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이 아무리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조작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라면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조작 없이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이야말로 진짜 강대국 아닐까요?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편집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들, 이상했던 점들, 그리고 의문점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이번 영상이야말로 결정적인 영상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요. 배터리가 충분했는데도 전원이 나가버린 거였어요. 처음엔 기기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몇 분 뒤 노트북도 갑자기 반응이 느려지더니 마우스 커서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팅이 되지 않았어요. 노트북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기기가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 기계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른 시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잠에 들었는데 꿈결에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던 걸까요? 아니면 복도에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노트북, 외장하드, SD카드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을 더 뒤졌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 장치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오히려 돈이나 여권 같은 귀중품은 그대로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호텔 직원? 아니면 제가 중국에서 만난 관계자들? 그리고 그제야 무서운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호텔 측에 문제를 제기할까요?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 나라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게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떠나야 했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며칠 후 출국 예정이었지만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조용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호텔 체크아웃도 빠르게 처리했고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행기였습니다. 갑자기 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장 탑승 가능한 항공편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변경 수수료도 꽤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표가 있든 없든 공항에 가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한시라도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오늘 밤 가장 빠른 출국편이 있습니까?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초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한참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일단 표를 변경하면 어떻게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 좌석이 없다고 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취소된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어요. 마치 누군가 제 탈출을 돕기라도 한 것처럼 극적으로 한 자리가 남아 있었죠. 변경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혹시라도 내 정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건 아닐까? 방금까지 호텔에서 내 짐을 뒤진 사람이 공항에서도 날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보며 잠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줘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음 분.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찍은 영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노트북도 외장하드도 SD카드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 숨겨진 조작된 현실, 감탄할 만한 기술이 사실은 연출된 무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순간 손쉽게 사라지는 영상과 데이터들. 하지만 중국이 저의 영상을 없애고 노트북을 빼앗고 검색 알고리즘에서 저를 지운다고 해도 그들이 절대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진짜 강대국은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 없이도 선택받고 조작 없이도 인정받는 나라. 이제 저는 그런 나라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주변국들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일본이 문명과 기술을 가르쳐줘서 겨우 발전한 곳일 뿐이야. 역사학자인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이 말은 그녀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녀는 한국을 하찮게 여기는데 아무런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유학 생활이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파티에서도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도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이 뒤처진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불편한 진실이 조금씩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고백합니다. 나는 왜곡된 역사를 믿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메라고 합니다. 23살이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 내에서 유명한 역사학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며 발전했는지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한국. 그 나라는 일본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었지. 문명도 기술도 우리가 전해준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없었죠.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역사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덕분이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고 선생님 역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일본은 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믿었어요.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일본이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어딘가 가소롭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건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배우고 와라라고 하시며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유학 초기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같은 팀이 된 친구들이 과제를 준비하며 BTS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BTS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본 음악이 훨씬 오래됐고 더 세련되지 않았나? 하지만 친구들의 열띤 반응에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단지 마음이 찜찜했을 뿐입니다. 파티에서도 한국 문화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두들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어울릴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도 BTS 팬이야?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할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도 자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식은 진짜 중독적이야.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라고 말하며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메뉴를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멘이나 스시가 훨씬 맛있는데 굳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해? 그날 저녁 친구들이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며 감탄할 때도 저는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불평만 했습니다. 제게는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따라 하려는 후발주자 같은 존재로 보였어요. 기술도, 문화도, 경제도 우리 발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한국 드라마는 완전 중독성 있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친구들에게 대놓고 그건 일본보다 별로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화에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마다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던 일본 중심의 세계관이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단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팀원들이 BTS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BTS가 정말 세계적이야.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야. 라며 한 친구가 열변을 토하더군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진정성 있더라.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피부도 너무 좋아. 저는 속으로 일본에도 수많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만을 칭찬하는 걸까요? 억지로 웃으며 그래도 일본 음악도 꽤 좋은데라고 끼어들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다시 BTS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제가 한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이 꽤 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해 친구들이 말했던 K-팝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톱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활동은 음악을 넘어서 세계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일본의 문화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문화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한국이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요?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서게 했어요. 세계적인 경제 강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수업이 끝나고 직접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나라인가요? 교수님은 웃으며 자료 몇 가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경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IT,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일본을 뛰어넘는 기록을 가진 산업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일본 기업을 제쳤다는 사실은 저를 말 그대로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발밑에 있다고 배웠는데 이건 뭐지? 다음 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한 드라마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사실 드라마 자체는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놀라운 점은 그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전개 방식이 꽤 수준 높았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저의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조금 고민했습니다. 저는 늘 영화 관람을 좋아했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복잡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해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친구들과의 의견 충돌로 살짝 소외감을 느끼던 터라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극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설원 위로 흐르는 잔잔한 음악은 금세 사람들을 몰입시켰어요.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는데 영화의 도입부부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얼빈이라는 도시의 차갑고 음울한 풍경 속에서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은 예상 외로 강렬했어요. 제가 흔히 봤던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던 독립운동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들의 표정과 대사, 그리고 숨막히는 액션 장면은 제가 알던 그 작은 반란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더 이상 비하할 수 없는 투쟁이었죠. 영화의 주인공 안중근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는 침착하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에서는 그의 행동이 단지 폭력적인 반항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영화는 그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희생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냈어요. 영화는 한 사람의 의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를 담아냈죠. 특히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준비하며 동료들과 나눈 대화들은 그의 의지와 결단이 생생히 그려졌어요. 가장 큰 충격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연설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일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조국을 되찾기 위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극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배운 역사 속의 안중근과 영화 속에서 그려진 안중근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일까? 저는 도저히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영화의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안중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일본은 너무 한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저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화에서 본 안중근 의사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가르쳤습니다. 일본 제국의 발전을 방해한 한낱 반항자로만 설명했었죠. 그런데 영화는 그가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였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인물로 묘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일본의 자료들은 그가 일본 고위 관리를 살해한 범죄자라고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검색을 하자 국제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쓴 동양 평화론에 대한 기록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숨을 삼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이나 국제적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 내가 아는 진실이 왜곡될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점령하며 한국인들에게 가했던 억압에 대한 기록들도 읽게 되었어요. 강제 노동, 문화적 억압, 언어 금지까지. 제가 배운 역사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준 문명화의 선도자라고 배웠었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동반된 지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학 중에도 일본 역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셨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논리적으로 답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버지, 저 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더라고요. 아버지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꾸짖으셨어요.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그런 왜곡된 선전에 물들어. 그 영화는 감정을 자극하려고 만들어진 거짓일 뿐이다. 안중근은 일본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한 테러리스트였고 그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 넌 왜 그런 걸 믿는 거지? 아버지의 분노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들을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의 통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실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일본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해 일본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하얼빈과 안중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검색창에 하얼빈 영화를 입력하고 일본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들어갔습니다. 글 목록에는 영화와 관련된 게시글이 꽤 많았어요. 저는 한글을 클릭했어요. 글쓴이는 하얼빈은 한국이 자극적인 선동을 위해 만든 영화일 뿐이다. 안중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발전을 방해한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댓글은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과거를 과장하는데 천재적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를 가해자로 묘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식의 의견이 당연시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게시글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은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일본을 깎아내리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댓글을 계속 읽어나갔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댓글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그중 몇몇은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의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넘을 수 없으니 과거를 끄집어내서 감정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한국이 이미 여러 면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영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진실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 댓글은 아주 적은 추천을 받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한다. 저는 이 문장이 일본 사회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글을 읽었지만 제가 알게 된 건 단 하나였어요. 일본 네티즌들은 진실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진실을 인정하면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자존심을 손상시킨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제 말을 듣지 않으신 것도, 인터넷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것도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들, 그리고 제 자신이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일본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 온 걸까? 답을 찾고 싶었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지에서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전부터 저에게 친절했어요. 특히 수업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지호와 민재는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일본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혹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지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중근 의사요?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멍해졌어요. 지호의 말투에는 자부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야메, 너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뭐라고 가르쳐? 저는 솔직히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거의 테러리스트처럼 가르쳤어. 일본 고위 관리를 암살한 사람이라고만 배웠지. 제 대답에 지호와 민재는 놀라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지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 민재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으려고 하진 않아. 대신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이니까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분노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거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동아시아가 더 평화로웠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의 말은 너무도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역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민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야메,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있어.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과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배우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 아픔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더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참 멋있어. 일본에서는 이런 태도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부럽기도 해. 그러자 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야메,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배워도 되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는 제게 정보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분노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일본에서 자라오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배웠다기보다는 특정 방향으로만 가르쳐진 역사 속에서 자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킨 은혜로운 나라였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서술이 당연한 것처럼 교과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이야기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그들의 정신은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르쳐진 역사 속에서는 존재조차 모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들이 얼마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통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왜곡된 생각에 물들었다며 저를 꾸짖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반응에 혼란스럽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해자였음을 부정하려는 태도. 그 태도는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던 수많은 댓글들에서도 똑같이 드러나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일본 사회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 해. 그리고 내가 배운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겠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과거를 제대로 배우고 반성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 자신만큼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학 생활을 통해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기억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죠. 반면 일본 사회는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 사회 전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변화하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에서 배운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왜곡된 생각에 물들었다는 말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왜곡된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일본 사회였다는 것을요. 이 글을 통해 저는 일본에서 자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고 싶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 진실일까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처럼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올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공부하고 제 생각을 기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후회나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실을 배우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